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떻게 되는지 예,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신 다녀오시려고 예. 했다가 바빠서 못 다녀오시긴 했으나 네. 거의 다녀오신 거나 진배 없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고민과 관심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쏟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몸은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우크라이나에 가 전장에 계시죠? 가 계시는. 네. 네,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어떻게 업데이트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어느 곳에서 또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날 우리에게 너무 이제 익숙한 사건이 되어 버렸는데 예,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들이 사실상 묻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실제 외신에서도 다루어지는 그 비중 추세가 과거와 다르게 확연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줄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다. 정말 많이 뭐 이렇게 들었어요. 좀 상황 정리를 해보는데요. 저희는 그거 뭐 느낍니다. 예, 원래 국제면 이런 거 딱 보면 항상 젤런스키 대통령 사진이 항상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요즘 가끔 보면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방탄복 입고 예, 아마 전선에 출연을 하고 결사항전을 의지를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예,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스라엘 음. 혹은 가자지구로 온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실상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예.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일단은 그래도 궁금은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사실 오늘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14일째가 됐고요. 네. 하마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지 24일째가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핫하니까 네. 얼마 안 됐으니까 관심이 몰리겠죠. 네, 사실 과거에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100일, 200일, 1년, 뭐 500일 이걸 다 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때문에 사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00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갔고요. 제 기억으로 한 10월 9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전술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 한 사거리 한 300km 정도 날아가고 뭐 우리도 대략 현무와 같은 그런 뭐 고성능 고성능 미사일. 그렇죠 초정밀 예. 이런 이제 유도 미사일인데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네 이걸 주니 안 주니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방부 SNS를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가 있는 러시아 군이 있는 방어 그 전선 지역에 에이테크임스를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했는데요. 그냥 홍보를 하고 끝났습니다. 예. 국내의 여론도 그렇고 뭐 외신도 그렇고 그닥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전술 탄도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에이테크임스와 같은 미사일을 과거 같았으면 과거라면 10월 7일 06시 30분 이전의 상황이었더라면 이랬을 겁니다. 에이테크임스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첨단 무기를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되나 크림 반도까지 회복하나 혹은 젤렌스키 대통령 영토적 완전성을 회복하는가 이런 뭐 엄청난 또 언론들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죠.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미사일은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 사거리가 약 300km에 정도.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매우 유도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무기인데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전장에 영향을 미쳐요? 전시에 영향 미칠 만한 그럼요. 무기입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무리 우리가 21세기의 현대전, 미래전을 이야기하지만 예. 현재 이 상황에서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측 모두 현재의 전선 상황에서 거의 들어오고 나오고 없이 현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유지되고 있죠. 전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항공 우주력 예. 그리고 뭐 유도 미사일 이런 이제 무기들이 될 텐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요. 예.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유도 미사일도 부족하고 포병 탄약도 감소하고 특히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네. 러시아군에 비해서 포병 탄약 기준으로 10분의 1 수준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이테크임스 같은 이 고위력 초정밀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이거 원래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안 주다가 이번에 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자칫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또 확전 위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좀 주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사실상 서방 한 30개국의 40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의무로 양으로 돕고 있는데 예. 이 안보 지원 패키지 그러니까 거기는 무기 지원도 들어가고 뭐 경제 지원도 들어가고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고 다양한 지원 형태가 있는데요. 예. 사실 50% 이상의 압도적 지원을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주지 않고 이제 공격용 무기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랬던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테크임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아니군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래도 심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전략 상황을 고려해서 아니 주머니에 넣을 거 다 넣고 뭐 달라는 거 안 주다가 진짜 막 울 것 같으면 하나씩 주는 게 이게 뭐 예 그래도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나름대로 다양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략 주진 환경을 않는다. 나름대로의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라는 점잖은 표현을 2%식으로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아니다. 친구인 척만 한다.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줄어들고 있고 가뜩이나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결정적일 텐데 관심도 적고 또 미국은 우방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신경 써야 될 파트너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고. 근데 두 개 생기기 전에 왜 최선을 다해서 이거 안 줬냐 이거죠. 초기에. 가뜩이나 최선.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그것부터 일단 네. 짚고 넘어가자. 네. 미국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러시아와의 확전입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경을 가깝게 접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 그중에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분 나빠할까봐. 네, 지금 뭐 지난번에 뭐 드론이 이 우크라이나 거냐 러시아 거냐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 떨어졌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지금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드론이 만약에 루마니아 영토로 들어갔다면 전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러시아가 위협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토 동맹조약 5조가 발동되어서 집단 방위 조약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발동을 해야 되는 러시아 그런 또 상황을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아주 그렇죠.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그렇습니다. 동네에다 우크라이나 쪽에다만 공격을 네. 했는데 루마니아는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파편이 튀어서 옆에 있는 루마니아 쪽으로 네, 넘어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저 러시아군이 루마니아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어긋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확전에 대한 엄청나게 이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관리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긴 하지만 이 전쟁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군요. 확전을 원하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이 결국은 서구 세력과 러시아 혼자 싸우고 있지만 권위지지 진영 간의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사실상 대리전이고 예. 미국이 원하는 목표는 모호하지만 뻔합니다. 네. 아마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프로님께서 네. 또 이렇게 언더스탠딩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 해석 네, 전문입니다. 저는 원칙적인 워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이 전쟁을 일으킨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징벌적 조치를 가해야 된다. 예. 그것은 뭐 경제 제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돕고 그중에서 무기 지원을 통해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돕겠다. 전쟁 지속 능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예.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 목표이고 속내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도 어. 러시아를 빠른 시일 내에 쫓아내서 원래대로 회복한다. 회복하고 넌 러시아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든 아무튼 그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아니라 미국 속을 모르냐? 미국 애들 다 그 장사꾼들이에요. 음.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실상 러시아가 에너지를 유럽에 공급하는 나라였는데 예. 그 에너지 미국이 공급하고 싶으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유럽에다 팔아먹으면 그렇죠. 좋으니까 러시아가 유럽이랑 사이 나빠지도록 사실 대충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길래 네가 미국을 어떻게 알고 막 그렇게 말 함부로 하냐? 미국 형은 그럴 형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센 미사일 다 빼놓고 그러니까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요런 지지부진한 전쟁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제일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속셈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사일 하나 주고 안 죽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를 보면 아 미국의 속셈이 다 드러났다. 네. 아 물론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겠죠. 네. 그러나 어. 우리는 정말 우크라이나가 잘 되라고 진짜 손 아프도록 박수치고 눈물 흘렸는데 어떻게 그 좋은 미사일이 인제 나오냐.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장연설 지금까지 1%의 일장연설. 답변하세요. 수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에이테크스를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전선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 줬는데 전반적인 지금 평가였습니다. 좋은 미사일 네. 줬는데도 그 찔끔 주니까 그렇죠. 그래, 아니면 뭐 대충 예를 들면 뭐 스텔스기 그래. 막 주고 그랬대 막 그래. 그러면 끝났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쏴도 정확히는 잘 안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덴마크나 예. 네덜란드 특히 유럽연합 한 10개국 11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F-16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미 한 7, 8월 경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 파일럿들이 예. 이런 유럽연합 국가들로 가서 나토 회원국에 가서 어.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또 정비에 필요한 이런 교육 훈련들을 지금 성실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예. 빠르면 뭐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F-16의 상당수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될 것이다. 그럼 그거가 지원되면 전세가 바뀝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만큼의 전투기가 지원이 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몇 대가 오느냐? 예, 몇 몇 대 주느냐? 기가 갈 것이냐.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예. 한 150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고 예. 러시아가 한 700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여전히 러시아군이 차이 많이 나네. 전략 폭격기까지 다 이렇게 합산하면 예. 최소 7, 8배의 압도적인 항공 우주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대반격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상군 위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선행해서 항공 우주력 공군이 사전에 여권 조성 작전을 충분히 네. 공중 작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투기가 필요한데 제가 보는 그 능력치는 한 최소 200대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런 표현으로 영끌에서 한 50대 주겠다. 네, 뭐 이 정도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과연 되겠다. 이거 의미 있는 그렇지.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반격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지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반격 작전을 정확하게 6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동시에 우리가 가옥과 댐이 붕괴되면서 또 대반격 작전도 예. 시작과 동시에 또 이렇게 유축이 됐다가 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대반격 작전을 위한 남은 시간이 한 2주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돈바스 지역이죠. 자포리자라든지 헤르손 지역 주요 격전 지역의 기상이 제법 따뜻합니다. 지금은 뭐 최소 7도에서 뭐 17도, 18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15일 전후에서 급격하게 마이너스 10도, 15도로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전쟁에서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지상군의 어떤 작전 템포가 급격하게 유축될 가능성이 크고 서로 간에 뭐 크게 위의미한 전선 변화가 없는데 뭐 병력들을 투입한들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쌍방 간에 어떤 전투력 복원도 하고 또 무기도 비축하는 일종의 전략적 인내의 시간을 좀 갖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 더 이렇게 좀 예. 보고 있는 건 예. 서방의 관심이 지금 다 이스라엘 가자지고 쏠려 있는데 예. 어쨌든 전반적인 전략 환경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러시아가 의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 1년 전에도 꼭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들을 집중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던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예비 탄도 미사일 양도 그 재고량이 감소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 공격 템포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시점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그런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러시아도 다시 반격의 타이밍 보고 있다. 예, 반격이 타이밍인데 그것은 주로 이제 기갑 부대 같은 지상군의 어떤 공격이 아니고 작년 1년 전에 했던 것처럼 고정밀 이 유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러시아의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지금 점령한 그 우크라이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아니요. 점령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의 전선은 그대로 유지한다. 1번. 두 네. 번째, 작년과 비슷하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결국 극도의 어떤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불만을 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그게 러시아의 목표는 지금 전선 정도는 만족하고 음.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힘이 빠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미국이- 지속 능력을 미국의 계속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벌써 미국의 관심이 온통 가자 지구로 쏠리고 있고 예. 미 국무장관이 2번씩이나 이스라엘 나가서 중재 노력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2번씩이나 모스크바를 날아갔거나 예. 키우에 2번씩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만큼 서방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미 저희가 수준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 지원 목적의 예를 들면 뭐 155mm 포병 탄약의 일부분이 이미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고 있다. 미국산 포 그렇죠. 포탄이, 서방에 포탄이. 155mm 포병 탄약을 생산하는 게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있고 한 10여 개의 서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당 서방의 무기전 연대가 아. 우크라이나에만 울곳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총량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예를 들면 서방에서 받았던 게 100이라면 예. 이제 10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냉정한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그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를 말로는 우리는 전폭 지원합니다 했지만 사실은 약간 찔끔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밀리지도 않고 그런 지지부진한 전선이 지금 유지돼 왔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하나 신경 써야 될 또 이스라엘 또 신경 써야 돼.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더 찔끔할 가능성은 높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계속 버티다가 점점 힘드네. 탄약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에서 전쟁이 끝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의도하는 게 딱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관심이 이 가자 지구에 쏠려 있고 예. 이런 시간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적절한 기회에 결정적인 작전을 통해서 약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러시아가 보다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노력들. 휴전하자는 얘기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점령하고 싶은 지역까지만 점령하고 방어를 잘하자. 강압에 의한 평화 협상을 강제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푸틴은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 사건 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가자 지구를 봉쇄할 때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마치 이스라엘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 행위 자체가 예.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레닌그라드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제2도시를 이렇게 예. 봉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1941년 9월부터 대략 한 1944년 1월까지 네. 정확하게는 872일, 뭐 한 900일 봉쇄 작전이라고 예. 몰라카다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봉쇄 작전을 벌임으로써 군인, 그러니까 수령군, 붉은 군인들 그리고 레닌그라드에 거주했던 민간인들 포함해서 한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가 예. 아사, 동사 됐던 그런 이제 식량 없고 연료 그렇죠. 없고. 식량 없고 예. 연료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후,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군이 이렇게 이제 그 작전을 펼쳤는데 그것에 비유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군의 군사 행동은 마치 과거 독일군이 했던 행동이랑 똑같다라고 그냥 그 한 줄 논평으로 하마스에 대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그 진심을 표현을 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를 그렇게 괴롭히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있다. 네. 실제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군이 이렇게 900일 봉쇄 작전 했던 이유도
저는 지금 가자지구 상황과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레닌그라드도 어쨌든 그 당시 소련 연방의 제2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시적 작전이 필요하고 또 지금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지상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병력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것보다는 당시 독일군도 여러 가지 지형적인 이점과 전반적인 전장 주도권을 가지고 봉쇄 작전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를 봉쇄해서 그렇죠. 그쪽에 전기도 안 하듯이. 보내고 그렇죠. 식량도 안 예. 보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그럼 꼬집어서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이죠. 우호적으로 발언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친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러시아의 행정구역 중에 유대인 자치구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치구가 한 러시아 15만에서 땅에 20만 명. 러시아에. 예. 예.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으로 형성된 그런 자치구가 있고요. 어. 일종의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뭐 특정 도를 좀 거론하기는 그렇고 예. 무슨 도다. 음.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민족으로 별도의.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사실 있고. 러시아와 그 유대인들은 나치라는 공동의 그렇지. 적과 공동의 싸웠기 적이 때문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의 또 연대와 유대감도 그럼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소련 시기 또 구소련 붕괴되면서 상당히 많은 당시에 소련 국민들이 해외로 이렇게 나갔는데 예. 그 중에 또 이스라엘에 많이 나가서 한 100에서 한 150만 명 정도의 소련계, 러시아계, 범유라시아계 이런 민족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상당한 서로 간의 이런 어떤 교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어. 이스라엘이 이제 서방권으로 급격하게 예. 이렇게 이제 일종의 손을 들면서 어.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소원해졌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사건에서도 명확하게 러시아 입장이 드러난 것이죠. 야, 그래요. 푸틴은 뭐 가만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만히 앉아서 광판당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하여튼 가만히 앉아서 전세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군요. 푸틴, 러시아 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푸틴 대통령의 배후설로 이렇게 설명하는 또 그런 분석들 일각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마스를 조정해서 하마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움직이고 있고 네, 네. 또 시리아에서도 간간히 또 이스라엘 쪽으로 뭐가 날라오고 있고 예. 근데 또 다 면면들이 또 러시아도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실제 푸틴 대통령이 제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이 그림입니다. 배우설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2022년 7월입니다. 지금 이란을 예. 방문을 했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두 번째 해외 방문이 됐는데 예. 그게 바로 이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는 하마스 대표단이 러시아에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3월달에 하마스 방문을 대표단이 했고요. 러시아에 온 적 있어요? 올해 4월달에는 이란 국방장관이 러시아에 방문을 했고 또 쇼이구 국방장관이 전쟁 통해 예. 7월달에는 북한 갔다가 그리고 9월달에는 이란에 방문을 해서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 양 국방장관의 이해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또 이런 또 발표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하마스 대표단이 러시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하마스랑 러시아랑 저렇게 교류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명확한 교류의 어떤 협력의 그 뭐라고 해야 그냥 한 될까요? 번씩 다 방문. 네, 방문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예. 네. 현재 상황이 정황적으로 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란 국방장관과 지금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상호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오고 가고 전략 소통하고 있고 네. 또 하마스 뒤에 이제 이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차고 들어가 보니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보는 나올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지금 상황이 푸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인가 봐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간 유리한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뭐 전쟁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면 일단 그건 좀 보고 네. 오늘 뭐 저희의 궁금함의 가장 핵심은 도대체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따라서 이 결정되겠지. 결정되겠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쪽 그 전황이 심각하니 지금은 못하지만 지난 1년간 뭐 했느냐는 겁니다. 뭔가 그러면. 미국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푸틴도 알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F-16이 몇 대 안 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네. 서방권들이 최선을 다해 돕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예.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그간에 지금 미국은 60조 이상의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이런 뭐 안보 지원, 무기 지원을 이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막대인가요? 예, 예. 아,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것이 뭐 국가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경제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 뭐 군사 지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예. 전체 총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든 50% 60%가 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고마운 것이죠. 저거는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파는 겁니까? 일단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예.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오른쪽 그 그래프인데 예. 전쟁이 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 뭐 5월 달까지 이만큼의 이제 안보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런 기반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나름대로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네. 저쪽 하르키우라고 하는 예.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라고 하는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러고 나서 또 서방의 무기 지원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또 그래프가 고점을 찍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마도 올해 2월 달입니다. 전쟁 1주년에 즈음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봄에, 그러니까 올 봄이 되겠죠. 예. 올 3, 4월 경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대반격 작전을 통해서 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서방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3, 4월 달에 대반격 작전을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반격 작전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대반격 작전은 6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뭐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어떤 조율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 당시에 이제 5월 달에 뭐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있었고 또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외교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 외교의 방법,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를 좀 고립시키기 위한 또 미국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런 사전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성과를 좀 고려하면서 이제 대반격 작전을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방의 안보 지원이 상당 부분 작년 말까지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올 봄에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6월 달에 굉장히 늦은 시기에 반격 작전을 시작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러시아는 방어 태세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시기 결국 미국의 의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미국의 있는 의지는 것이고요. 큰데 미국이 충분히 의지력 있게 지원하진 않고 있다. 최근에 이제 충분한 그 의지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공화당은 물론이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원 의장에 당선된 인물도 예. 마이크 존슨도 리틀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이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끝내겠다. 수 있다. 그냥 무기 지원 24시간 이내 안 하겠다는 전쟁을 거죠. 종식시킬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 다 무기를 철수해버려도 종식되는 거고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도 종식되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쪽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기 지원을 철수하는 네, 거죠. 뭐 급격하게 축소를 하는 쪽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공화당 측에서 상당히 보수 인사들이 이미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를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좀 종식시켜 나가는 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오기 전에 약간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러시아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가 뭘 잘 싸웁니까? 지지부진하지. 우크라이나가 엄청 잘 싸우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굉장히 옥신각신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러시아는 지금 방어망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는 거야. 이거 러시아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야라는 쪽과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미국의 서방의 힘을 받아서 매우 잘 싸우고 있는 거다. 이게 약간 엇갈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국 러시아가 의도했던 바대로 지금의 전선이 약간 확정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흐지부지되는 쪽으로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나 보십니까? 팩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략적 실패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키우로 들어갔던 키우 축선으로 들어갔던 상당 부분의 병력 손실을 있었고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선 조정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예. 오늘날의 전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군에 막대한 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4개의 주이죠.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자포리지, 헤르손 이 영토만 해도 크림 지역까지 포함해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예. 거의 이거는 뭐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다 장악을 했고 대부분의 또 우크라이나의 산업 기반 시설, 화학 단지, 뭐 철강 단지 다 이 그쪽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가치까지 다 고려한다면 러시아로서도 뭐 이룰 것 없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예. 우크라이나군의 추산 러시아군이 한 3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 3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상시 30만에서 40만 명의 병력을 그들이 얘기하는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 계속 투사를 해야 되거든요. 투입을 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최소한 100만 명 정도의 청장년층들이 이 지금 전선에 지금 다 들어가고 다 산업 공간에서 일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전쟁이 투입됐다는 건 러시아 국가의 미래를 보더라도 예.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거. 네, 어느 하나 가지고 우월하다 우세하다 할 수는 없지만 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러시아가 지난 7월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방어 태세로 전환을 돌아섰다. 시켰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 지키기다, 우리 지키기. 언더스탠딩에 지키기, 나오셨던 지키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수비 모드로 전환했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작년 7월 초부터 러시아군은 명확하게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공고하게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 지뢰지대라든지 뭐 우리가 용의 이빨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용치를 구축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함으로써 1선, 2선, 3선에 이런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고 또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예. 그 깊은 종심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가 뭐 100km, 200km, 300km가 넘는 이런 지리적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방어 작전을 해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그런 러시아군의 작전들이 특별 군사 작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해서 뺏은 땅을 러시아는 그냥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점령해서 네, 결론적으로 이대로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그 이대로 끝나야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한 적은 없으나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건 대체로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정전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개전 초기에 있었던 평화 협상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예. 평화 협상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평화 협상 복원이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다 돌려내라. 1인치까지 다 회복한 다음에 대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화 협상을 하겠다. 러시아군은 현재 상태에서 평화 협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쌍방 간에 너무 이해의 어떤
차가 크기 때문에 평화 협상을 복원시키는 것도 어렵고 사실 그 평화 협상 복원을 위해서 투르키에도 노력을 했고 중국에서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지난 5월달에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예. 효과가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미국이 F-16 같은 비행기를 주면 조종사까지 주는 건 아니죠? 가르쳐주고 니들이 네, 가서 조종사를 주진 않을 거고요. 싸워 하는 네, 거죠? 교육 훈련을 시키는 역할로 제한을 할 것 같고요. 일부 또 정비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면서 그런 정비 이런 지원들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도 러시아군을 물리쳐서 원래 전쟁 이전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미군이?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 엘리트들, 군부 엘리트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러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 다 지원해 줘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의 기준을 제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F-16 충분히 예. 그리고 F-16이 200대? 뭐 아까 그 러시아와 예. 우크라이나가 공군적 차이가 몇 대 몇 대라고 대략 최소 7, 8배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200대를 주면 우크라이나한테 주면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공중 대등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상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지금 유의미한 러시아 군의 러시아 방어 전선에 어떤 뭐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지 현재의 전선을 완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이 원하는 대로 영토를 회복하거나 그럼 미군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쉽지 않겠네. 현실적으로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명을 그래서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이제 그래야 할 이유도 없죠. 미국 네, 입장에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도 좀 타당하고요. 예. 반전주의자로 잘 알려진 노암 촘스키도 예. 그리고 바티칸에서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주장을 하죠. 현재 상태에서 정전이든 종전이든 무엇이든 평화 협상을 제기를 하자.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걸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땅에 이 지금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불가침 조약을 확실하게 체결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갈 재건 비용들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배상을 해주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수준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전쟁을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의 본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잠깐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게 딱 그 푸틴이 원하는 결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러시아의 테러리스트 세력들과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반발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얘기를 나눴던 것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나 뭐 바티칸이나 혹은 서방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의 핵심 현재 영토를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받은 피해만큼 배상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쉽지 않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 무엇을 원하는가? 예. 뭘 이게 또 도돌이표인데요. 러시아에 빼앗긴 모든 땅 1인치까지 다 회복을 하겠다. 그러니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무기를 지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언젠가 동유럽 그리고 나아가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화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방의 결속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항전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똘똘 뭉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3년째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동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로미터는 예. 우크라이나 국민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7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율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70%에서 80%의 대부분 국민들은 평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이 전쟁을 승리로 귀결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 개전 초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결사항전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렵네. 그러니까 유럽이고 미국이고 자기들 뭐 목숨 걸고 러시아랑 싸우면 모르겠으되 자기들도 피해를 크게 입지 않으면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고 개전 초기부터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애초부터. 네. 아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냉정적 감정도 저는 섞여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나토를 6차까지 확장을 하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까지 받아들이면서 7번째 나토를 확장하는 이유도 예. 물론 그들만의 어떤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라고 하는 잠재적인 위협, 나아가서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을 군사적으로 병합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 확실히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고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네. 나토에서는 러시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주적입니다, 주적. 나토 입장에서. 나토 그렇기 입장에서. 때문에 그러나 버겁다. 싸우기는. 버겁죠. 버겁고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고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계기로 서방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방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계속 안 그래도 푸틴이 자꾸 이런저런 무력을 써서 크림반도도 점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기 지원을 하고 참전을 했으면 오히려 러시아의 화근을 없애거나 최소한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그 이후가 얼마나 더 좋은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푸틴을 손보려고 하면 손볼 뭐 명분도 없는 상황이 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러시아를 붕괴시키느냐? 러시아가 만약 붕괴됐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 만약 더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서 혹은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이죠. 지난 6월달에 발생했던 예. 제2의 프리고진 사태, 제3의 프리고진 사태와 같이 이런 뭐 간접 전략을 써서 러시아의 어떤 연방주의를 붕괴시킨다 한들 그게 과연 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핵무기들이 또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분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비용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청구되느냐.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가 안아야 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많은 무기를 지원해서 어느 순간에 일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또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으로 반격할 수도 있으니 핵으로 반격할 수도 있고 핵으로 반격하기 전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프리고진의 뭐 군사 반란이라든지 예. 내부의 붕괴를 통해서 러시아 연방 체제가 붕괴되면 그 위기가 뭐 중동 지역으로 유럽으로 확산되면 또 다른 글로벌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또한 미국이 바라는 바가 푸틴 아니죠. 이후에 러시아에 집권하는 그 러시아의 정치 세력이 더 독재 없는 혼란보다 차라리 혼란 없는 독재, 혼란 없는 더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 독재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나름대로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나 나토 유럽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징벌적 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나간다. 예. 할 수 있는 한 이것이죠. 이야. 그러니까 핵이 있는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하마스는 건드렸죠. 하마스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사실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인데 건드렸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잃을 거 없는 이제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적어도 주요 선진국이 어떤 그 나라를 공격할 때 이 나라가 핵이 있으면 그냥 못 건드리는 걸로 이번에도 결론이 난 거네요. 러시아도 네, 결국 핵이니까 네. 이란과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네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떡하니? 큰일이지. 그 이번에 무슨 겨울이 온다고 하고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이번 전쟁에 대한 변수들이 또 있습니까? 일단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전쟁 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내적인 정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네, 예? 우크라이나의 대내 예. 물론 이제 러시아도 대내 정치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양 국가 모두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명확하게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룰 것이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거의 또 출마를 다시 할 거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내년 5월달에 취임을 할 건데 재신임을 받을 예. 건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지금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서 생겨버린 새로운 전략 환경에서의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저는 가장 유일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음. 너희 대통령 선거 해 음. 혹은 하지 마라고 강권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아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의 계엄령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 지속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플러스 요인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선거를 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전쟁의 그렇죠. 동력을 이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 서방도 그래서 그런 전세 계약도 측면에서 묵시적 갱신보다는 네, 그렇지. 다시 계약해야죠. 어렵더라도 묵시적 갱신 어렵더라도 재신임을 한번 받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어. 결국 나중에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음.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좋은 그것이 관행이 되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월인가요? 이렇게 미국 공화당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미국 예. 공화당 의원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선거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저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진지마다 선거 감시단을 보내주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뭐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거는 제가 지원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도 동시에 공감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국 전쟁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요. 더군다나 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서방이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저는 진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젤렌스키가 약간이라도 지금 대선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뭔가 기스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 지금 뭐 70% 이상 공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저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네. 러시아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예. 또 우크라이나 내부를 어지럽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지율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70% 이상의 지지율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 했는데 그만큼의 지지율이 깨지고 안 났다. 나서 57 뭐 이렇게 되면 예, 결선 투표까지는 물론 가지는 않겠죠. 50% 이상 지지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한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90%를 찍은 것에 비하면 예.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그런 민심이 반영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좀 어려운. 그래서 그것이 자칫 전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비춰지거나 또 푸틴 대통령과의 지지율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본인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좀 깔려 있다고 보고 그거는 있습니다. 이미 선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결정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선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걸 고민할 여력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선거할 정신이 어디 네, 있나 뭐 싶어요. 의회도 대부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권력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서방은 크게 이견 없이 계엄령을 90일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네. 미국의 여력이 더더욱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심을 쏟을 여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서방은 휴전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이 선에서 대충 합의 보면 좋겠는데 제일 그 과정에서 목소리 키우면서 저항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친구 힘을 좀 빼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야 대선인데 선거 안 해? 어떻게 선거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젤렌스키는 얼마나 이제 화나지. 얄밉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지. 난 안 해. 친구도 아니야 정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절박한 마음을 뭐 저도 뭐 이렇게 좀 예. 공감을 하면서도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초당적인 여야의 합의를 좀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좀 고민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뭐 국민적 합의 또 정치권 합의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나가겠다라고 좀 했더라면 예. 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무슨 선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 그런 반응이라기보다 음. 어렵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만큼 우리가 좀 상황이 여력이 녹록지 없다? 않다. 근데 두 경제적인 의원께서는- 지원도 부족하다. 근데 그건 러시아랑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도 어쨌든 전쟁 중인데 러시아는 선거를 치르는데 치르겠죠. 우크라이나는 안 치른다면 이기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또한 어.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 관심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예 관심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푸틴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성공했다. 재심을 받았다. 또 푸틴이다. 일부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 안에 뭐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만큼 예.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한테 대통령 선거 하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그게 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그게 음, 그냥 휴전 빨리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흠집을 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 현실적인 목적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국도 음. 이 전쟁을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음.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네. 유럽연합이라도 빨리 좀 가입시켜서 네. 어떤 미국의 그 역할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대통령 선거도 음. 유럽연합에 좀 가입하기 위해서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형식적인 가깝게 가는 형식적인 절차들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마일리지 없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전쟁 파통이라고 대선 안 하면 그렇죠. 유럽연합 패스트 가입 안 돼요? 트랙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했다라고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 때도 이렇게 합의가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빨리 나토에 가입시켜줘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가 투명성 문제도 있고 부정부패도 해결해야 예. 되고요. 경제 시스템도 서방의 표준대로 가야 되고 예.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아직도 소련제 무기를 쓰고 있는데 러시아제 예. 무기를 쓰고 다 손절해야 되고 서방의 무기로 상호 운용성 갖춰가야 되고 너무 개혁할 게 많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이런 어렵지만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라. 그것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좀 줄여주는데 선거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네. 서방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거 맞는 말이네. 역시 이성적인 나라네. 어, 우크라이나는 어. 우리의 대의가 친구가 될 만해. 대의가 있었고 아. 의회 민주주의의 1번 국가 미국의 그런 그렇게 보고 걱정이 있어요. 저는 뭐 투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명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선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통해라도 선거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대의에 맞는 건 하죠. 근데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 선거겠습니까? 전쟁 통해? 물론 뭐 그렇긴 하겠으나 차라리 그냥 지금은 연장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제대로 하는 게 근데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젤렌스키 대통령 선거 없이 대통령 했던 것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아니다.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우크라이나의 미래의 비극입니다. 주진호 연구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젤렌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요. 네. 아, 저는 인간적으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고통을 예. 이게 감정이입하고 있고 되게 그렇긴 하나. 그렇긴 네, 하나. 그러나 동갑이 대통령인데 나는 연구위원이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도 나 같으면 이렇게는 결정 안 하겠다.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 위원님 이거 여기요. 네, 뭐 해봐야 몇만 명 안 봅니다. 뭐 괜찮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 번 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은. 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 좀 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러시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의 트라우마. 트라우마. 정치 공작, 선거 개입. 러시아의 정치 공작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진짜?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고 아니 러시아가 개입한다고 또 좌우되는 유권자들은 뭡니까? 그래도 아마 이제 그
2014년에 러시아 크림을 병합할 때는 이제 뭐 그들이 뭐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래서 직접 전략을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쓰는 전략을 직접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지 않은 건 간접 전략이죠. 사이버 전야 이런 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정보전이 힘이 죽고 오히려 러시아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더 횡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아, 진짜 심리전에 가구나 러시아는 정말. 알겠습니다. 저 근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났습니다. 그거는 네 맞아요. 좀 맞아요. 좀 그것도 뭐 궁금합니다. 양쪽이 원하는 거라든가 미 지금 얘기 들으니까 북한은 줄 잘 섰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은 그 러시아에 무기를 좀 팔려고 하는 걸 그럼 그건 팔려고 해요. 그럼 러시아는 북한에 원하는 게 뭐예요? 들어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이 러북 정상회담은 안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었습니다. 네. 네, 이준호 연구위원님이 안 나오시니까 뭐 그러니까요. 갈 수가 있나요? 어쨌든 지난 9월 13일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3박 4일을 직진했습니다. 직진. 네. 예. 2,300km를 달려서 바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약 4년 5개월 만에 네. 만났고요. 예. 근데 이제 당시 뭐 너무 많이 그때 이제 얘기 회자가 됐던 내용들이라서 좀 새로울 것은 없는데 왜 우주 기지였느냐? 왜 우주 기지였느냐? 왜 우주 기지였는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예.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 달에 8월 달에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을 탑재한 천리마 발사체 여러 가지 뭐 엔진을 포함한 여러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다 실패를 했고 예. 원래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그들이 발표한 계획대로라면은 10월 달에 3차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10월 달에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 정찰 발사 세 번째 이제 발사는 연기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북한은 있겠고요. 군사 정찰 위성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뭐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밀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공위성이 필요한데 오. 아직 그 정도 기술이 되지 않는 근데 것이죠. 러시아 그거 해줄게. 해줄게. 이야.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뭘? 그건 뭘 줍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서방을 포함한 우리 정보 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도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요. 최근 서방에서 나오는 이제 분석들을 보면 최소 북한제 포병 탄약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152mm 포병 탄약입니다. 예. 과거는 사회주의권 러시아를 포함한 152mm 포병 탄약을 쓰고 우리는 155mm 포병 탄약을 쓰죠. 예. 북한의 한 152mm 포병 탄약이 최소 30만 발에서 최소 40만 발 정도가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그 정도로 러시아가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능력이 북한제가 그렇게 좋아요? 혹은 북한제가 좋나라고 뭐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 북한제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가 그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다. 이유는 러시아는 하루에 지금 대략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개전 초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하루에 한 5만 발 정도의 포병 탄약을 썼고요. 우크라이나는 3,000발에서 5,000발. 10대 1이죠. 10대 1. 예. 결국 지금까지 러시아는 최소한 2천만 발 정도 포병 탄약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포병 탄약을 어디서 가져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또 찍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찍어낼 사람이 없죠. 왜? 특별 군사작전은 청장령층들이 지금 다 예. 소집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할 사람이. 공장은 있으나 군산복합체를 돌릴 손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탄약도 부족하고 손도 부족한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 따져봤더니 그들의 동맹 국가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그 벨라루스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것이죠. 예. 예. 나서지 않는데 딱 보니까 해상으로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한이 예. 러시아와 함께 이런 뭐 반미 혹은 제국주의 함께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자꾸 공조를 해주니까 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152mm 포병 탄약이 물론 성능이 일부 저하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당장 국영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맞기 때문에 러시아군 입장에서 기묘하게 쓸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포가 똑같아요. 네, 국영이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152mm 포병 탄약 그리고 네. 이번에 하마스도 썼다고 하던데 북한제 122mm 방사포, 예. 방사포 그리고 뭐 7.62mm 기관총 탄약, 82mm 박격포 이런 뭐 탄약 위주로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왔거나 앞으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북한 노동자인데요. 북한 노동자인데 과거에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 2397호입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기 전까지
러시아 땅에서 공식적으로는 3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최대한 5, 6만 명이 됐을 텐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러시아 평균 노동자들 임금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북한 노동 인력의 생산성은 러시아 평균 노동자들의 생산성보다 2배, 3배가 높죠. 결론적으로 북한 노동 인력 한 명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5배에서 7, 8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노동 인력 파견을 러시아 당국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과거에 공식적으로 3만 명, 비공식적으로 한 5, 6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 인력을 러시아가 받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명의 청장년층이 이미 특별 군사작전에 들어가가지고 군산 복합체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을 돌릴 손이 없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약이라든지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도 올라가는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 회복에도 상당 부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건 매우 유리한 유리하죠. 상황이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 200개의 예. 군수 공장들을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돌릴 수 있고 러시아. 러시아에도 보내고 야. 북한이 옆 나라에서 전쟁하니까 예. 그냥 뭐 이것저것 팔아먹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도 6.25 전쟁할 때 우리 인접국이 예. 그렇게 군수 방산 요즘에 뭐 방산의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아. 북한에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것이고요. 예. 제가 생각할 단순히 러시아에만 공급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러시아와 가까운 우방 및 동맹국이죠. 이란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나아가 하마스라든지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예. 이런 국가들에게도 충분히 북한제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탄은 평소에 재고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주겠다는 겁니까? 주고 일단 막 급하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비축량을 일부 북한에서 아마 전용을 했을 것이고 그게 추가적으로 그 정도 분량이면 가지고 있던 비축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능력치를 좀 따져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소 30에서 50만 발 정도 네. 서방에 추정하고 있는 건 네. 이렇게 좀 북한의 포병 탄약이 러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저는 그 정도를 달라고 푸틴이 요청할 정도면 꽤 큰 양이겠죠. 큰 양이죠. 뭐 한 2시간 쏘고 끝날 만한 네.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큰 양은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한 걸 테고 언제 미군이 북침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막 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원래 그렇게 재고가 그렇게 많은 거면 그렇게 배팅을 할 수 있을 만큼 북한 입장에서 꽃놀이패를 주었고요. 꽃놀이패를 북한 입장에서는 주었고 국방이 불안하지는 않다. 네, 러시아가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뒷배의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예.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 간접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하기야 뭐 예, 그런 차원에서 비록 비축 전시 물자긴 하지만 일부 부분을 전용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홀했던 공장들을 다시 재가동시킴으로써 예. 또 스스로 그 무기 현대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와. 북한은 그래서 북한이 좋은 비즈니스 했네요. 그러네요. 옆에서 북한은 완전 기사 회생이네요. 기사 회생. 좀 표현이 좀 저렴한가? 광 팔았다. 꽃놀이패를 줬다. 꽃놀이패를 줬다. 예, 꽃놀이패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예. 러시아의 의리도 보였고 뭔가 확실하게 아무도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는데 예. 유일하게 돕는 나라 물리적으로 북한이라고 그런 충성심도 맹세를 했고 우리 포탄도 참 우크라이나로 갔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포탄 팔고 우리 국방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우회 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회 지원인데 돈은 받았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네. 남북한이 잠깐 군축을 한 거네. 남한도 좀 포탄 팔고 북한도 포탄 팔아서 비슷하게 맞추자. 네. 창조적인 군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야,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하여튼 듣고 보니 매우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우방이라는 건 참 냉정한 겁니다. 부질없다. 참 냉정하네. 선거하라고 하는 거 봐. 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겠으나 속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기야 뭐 어떻게 목숨 걸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 나이브하죠. 그럼요. 제가 말은 이렇게 그럼요. 하지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고뇌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웃고 있는 푸틴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초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이스라엘 쏘아올린 미사일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약화하고 있고 지난 6월달에 시작한 대반격 작전 성과도 미미하고 이런 요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전 총량이 감소할 것이 앞으로 좀 기정사실로 보여지고요.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전의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건 대반격 작전은 대반격 작전대로 하고 이른바 예. 평화 공식 고위급 회의라는 것을 최근에 28일, 29일 몰타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예. 전혀 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것은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 평화 공식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회복을 돕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 정도로 나오지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갖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렸던 것은 예. 자 대반격 작전을 잘 성공시키고 지난번에 9월달에 유엔에 갔죠. 유엔 총회에 가서 또 연설을 해서 분위기 잘 살려서 키이우에서 연내에 평화 공식 정상 회의를 해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외교전을 투 트랙으로 구사를 했던 것인데요. 예. 이 두 가지가 하마스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어그러진 것뿐만 아니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 이 구상이 저는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올 연내에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평화 공식 정상회의입니다. 정상회의. 예. 고위급 회의 말고 그야말로 정상급들이 키우에 다 모여가지고 그 상처받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어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외치고 또 서방의 결속력을 다지고 러시아를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올해 연내 크리스마스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 구상이 지금 물 건너가고 흥행에 이 세 번째 평화공식 회의도 참패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결국은 그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러시아는 현재 전선 상황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네, 러시아는 현재 전선 상황을 지킬 만한 지금 상당한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 의지를 비축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좀 한정을 시켜보죠. 지금 가장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예. 내년 11월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는 이제 한 번의 대반격 작전의 시간은 내년 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방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예. 우크라이나에 40대 50대의 전투기가 아니고 F-15를 뭐 한 100대 200대 정말 줘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돕는다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번 남아있는 기회가 내년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을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뭐 겨울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3, 4월 경에 되는 제가 볼 때 대반격 작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게 제가 안 되면 네,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고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면 바이든한테 표를 줍니까? 안 줄 것 같아. 아니 미국은 반격하려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첫머리부터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기려는 의지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더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들이 직접 참전하는 게 네, 아니니까. 그래도 뭐 미사일 더 충분히 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뭐 러시아랑 긴 싸움 굳이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하는 게 우리 국익의 최선이야라고 한다면 내년 봄에 대반격도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무조건 한 번은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선거 안 하는 대신에 대반격 작전은 한 번 할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는 할 텐데. 그래서 러시아가 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반격 작전 한 번 할 건데 녹록치 않다. 근데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이번에 했던 대반격 작전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회복하기 어려운 정말 회복 탄력성 그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분단국 내지는 그 문제가 됐던 그
동쪽의 땅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정전 순서에서. 협장을 정전 협장 혹은 이제 평화 협상을 그 상태에서 강요를 받겠죠.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싸울 물리적인 또 어떤 정서적인 힘이 고갈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아마 내년 한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아, 돌아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야, 좀 우울하네요. 약간 결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잘 배웠습니다. 네. 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 연구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